땅의 자연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삶의 나이테.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죠. 자연의 부름 앞에 모든 삶은 흔적을 남깁니다. 오래된 믿음이 쌓인 특별한 공간, 특별한 이야기의 비밀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조선 500년의 역사 중 260년 동안 정궁이었던 창덕궁. 창덕궁 자락 낙선제엔 조선의 마지막을 살다 간 한 여인의 꿈이 있습니다. 비운의 덕혜 옹주. 그녀는 고종의 고명딸로 대한제국으로 이어진 조선의 마지막 공주였습니다. 하지만 겨우 14살 어린 공주는 일본에 끌려갔고 강제로 결혼해야 했으며 결국 정신병을 앓은 채 38년 만에야 이곳에 돌아올 수 있었죠. 전하, 보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것은 1989년 덕혜옹주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국을 떠돌아야 했던 덕혜옹주가 그토록 꿈꾸고 그리워했던 창덕궁은 어떤 모습일까요? 창덕궁 뒤란엔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됐던 비밀의 정원이 있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왕비와 왕세자가 종종 찾아와 자연을 벗하며 휴식을 취하던 곳이죠. (40여 채에 달하는 건물 하나하나 작고 아름다워 마치 꿈속을 거니는 것 같은 풍경. 이런 화사한 자연이 있었기에 심지어 침실에 들짐승이 들어도 왕비는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가장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정원으로 손꼽히는 창덕궁 후원.
후원은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함께 살고자 했던 왕과 왕비의 배려였습니다. 왕은 어필로 그 마음을 새겼고 하늘과 땅과 무생명을 하나의 몸으로 여겼죠. 그것은 어떤 미물도 귀하지 않은 것 없고 배우지 못할 게 없다는 겸손이었습니다. 자연의 이치도 사람과 같아서 강자가 있으면 약자가 있고 약자는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혜를 발휘하죠. 봄의 숲은 삶이 그려낸 무늬로 가득합니다. 청설모는 이리저리 단풍나무를 옮겨다니며 마른 껍질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새끼 다람쥐는 어미에게 젖을 달라며 아우성이죠. 하지만 쉬 젖을 물리지 않고 나무를 옮겨다니며 새끼들을 유인하는 어미. 이것은 어미 다람쥐가 새끼들에게 나무 타는 법과 열매 찾는 법을 가르치는 어미로서의 훈육입니다. 궁궐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왕비와 세자를 위한 건물이 즐비한 이곳을 옛사람들은 창덕궁의 동쪽에 있다 하여 동궁이라 불렀죠. 상량정이 있는 이곳에 세자의 도서실이 있습니다. 세자는 매일 동트기 전 이곳에서 독서를 했죠. 그리고 20명에 달하는 스승들로부터 잠들기 전까지 강도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만물의 이치를 알고 세상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 세자가 배운 제왕학의 핵심이었죠. 주변엔 우람한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계절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나무의 품에 어떤 생명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우고자 함이었죠. 세자의 도서실을 가장 가까이서 지킨 나무는 배나무였습니다. 배나무는 왕실의 상징이었고 세자의 곁에 심어놓은 건 근본을 잊지 말라는 당부였죠. 그렇게 세자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을 400년 돌배나무. 이 돌배나무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품어서 키워왔을까요?
딱새 한 쌍이 돌배나무와 세자의 도서실이었던 승화로 밑을 번갈아 부지런히 오갑니다. 새끼들이 부쩍 자라있는 까닭에 어미는 먹잇감을 구하랴 배설물을 갖다 버리랴 온종일 쉴 틈이 없죠. 그러나 어미는 언제까지고 마냥 품에 끼고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매정하지만 이제 새끼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어미. 어미의 독촉에 드디어 새끼들이 용기를 냅니다. 어쩌면 이 먹이는 새끼가 앞으로 잘 살아내기를 바라며 주는 어미로서의 애틋한 마음이겠죠. 학업을 마치고 창덕궁의 주인이 된다는 건 왕이 됐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조선의 왕은 모두 27. 왕의 궁궐 생활이 어땠을까가 200년 전에 그려진 동궐도에 펼쳐집니다. 왕은 매일 새벽 서너 시면 일어나 대신들이 참여하는 조회를 연 다음 동트기 전 편전에 들러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10,000가지 일을 처리한다 하여 만기 친남이라 했을 만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왕은 가끔씩 왕비와 함께 비밀의 정원을 찾아 휴식을 즐기곤 했죠. 이곳에 왕비를 기억하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400년 수령의 뽕나무. 이 오래된 뽕나무는 과거 왕이 왕비를 위해 직접 심도록 명하여 오늘에 이르렀죠. 예로부터 뽕나무는 여성을 상징했습니다. 남자가 밭에 나가 쟁기질하고 여자가 길쌈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죠. 그래서 매년 음력 3월이면 왕비는 내외의 명부를 거느리고 이곳을 찾아 친잡례를 행했습니다. 예로부터 누에치기는 농사와 함께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라 하여 농상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누에치기가 중요했기에 왕비가 친잡례를 행해 모든 여성들에게 모범을 보였던 것이죠. 다 자란 누에는 번데기가 되기 전 입에서 가는 실을 뽑아내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하여 사흘에 걸쳐 쉬지 않고 누에가 짓는 집을 고치라 하죠.
고치 하나를 만들기 위해 뽑아낸 실의 길이가 무려 1,500m 남짓. 이것이 바로 비단의 재료인 명주실입니다. 구중궁궐의 왕비를 불러내 유일하게 일을 시켰던 나무. 이 뽕나무는 얼마나 많은 옷을 사람들에게 줬을까요? (700년) 수령의 이 향나무는 얼마나 많은 제단의 향불로 타올랐으며 숲에 사는 허리 부러진 이 느티나무는 또 얼마나 많은 새를 품어 키워냈을까요? 생명의 어머니인 숲. 오색 딱따구리가 큼지막한 단풍나무 줄기에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오색 딱따구리가 단풍나무에 둥지를 트는 것은 줄기가 매끄러워 누룩뱀이 쉽게 타고 올라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새끼들의 먹잇감을 찾기 위해 온종일 썩은 나무 둥치를 쪼아야 하는 어미. 어미의 기척이 들리자 새끼들이 먹잇감 경쟁을 벌입니다. 어미는 가장 입을 크게 벌리며 달려드는 녀석에게 먼저 먹이를 주죠. 새끼를 강하게 키우려는 어미의 본능입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울창한 숲과 마주하고 있는 창덕궁. 그 창덕궁 용마루 위에 앉은 다람쥐 가족. 궁궐은 지엄한 곳이었지만 왕비에게 이 지엄함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식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이었겠죠. 이처럼 자식 낳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훈육까지 책임져야만 했던 왕비. 왕비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세자가 되고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숨죽이며 바라봐야 했을까요? 깊은 밤, 비밀의 정원으로 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관람객들에겐 창덕궁이 들려주는 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죠. 아무리 지체 높은 대신이라도 감히 숨조차 크게 내쉬지 못했을 인정전의 뜰. 한나라의 무게를 짊어진 듯 왕의 책무와 엄중함이 느껴지는 옥좌. 그리고 만기 친남에 지친 왕이
잠시 왕관의 무게를 내려놓고 걸었을 고요한 숲. 새조차 숨죽이며 바라보는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비밀의 정원에 닿습니다. 오로지 왕과 왕비만을 위해 만들어진 정원. 주합루는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듯이 왕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었죠. 그래서 왕은 물론 왕제를 생산해야 하는 왕비의 책임은 너무나 막중했습니다. (1457년) 가뭄이 심해 나라의 백성이 고통받던 그해, 세조는 편전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신숙주와 정인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모르는 것을 미물이 먼저 아는 것도 있다. 세조는 과연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여름이 다가오자 경쟁에서 낙오한 열매들이 생깁니다. 세자의 도서실을 지켰던 승화루 근처의 돌배나무 아래, 공주개미와 수개미들이 혼인 비행을 위해 굴 밖으로 나옵니다. 지하 왕국에 살다 처음으로 빛의 세계에 나온 공주개미. 공주개미가 필사적으로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은 멀리 날기 위한 도움닫기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 태어나자마자 평생 일개미의 시중만을 받고 자랐던 공주개미는 오로지 이 한 번의 비행을 위해 날개를 가졌죠. 수천 수만의 공주개미들이 수개미와 짝짓기 경쟁을 벌이고 있을 이곳. 그렇게 엄청난 경쟁을 뚫고 사선을 넘어왔다 해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몇백 마리의 도전자 중 극히 일부만 혼인에 성공해 이제 쓸모없어진 날개를 떼고 공주가 아닌 여왕의 자리로 등극하죠. 그러나 여왕개미는 고독이란 숙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어둠의 궁궐에 다시 갇혀 산란을 하고 아래서 일개미가 태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견뎌야 하죠. 우리에겐 작고 흔한 개미로 보이지만 이처럼 여왕개미에게 작은 알 하나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얻어낸 너무나 절박한 존재죠. 그래서 일개미가 태어날 때까지 어둠의 동굴에서 몸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여왕개미. 세조는 이런 개미의 움직임까지 눈여겨봤던 것입니다. 내가 떼지어 있는 개미를 봤는데 과연 비가 왔다. 새집에 있는 날짐승은 바람 부는 것을 알고 구멍에 있는 길짐승은 비 오는 것을 안다. 비 내리는 것을 보고 왕이 기뻐하며 지었다는 후원의 희우정. 비가 물러나고 햇살이 찾아오자 푸르렀던 정원의 녹음이 더욱 생기를 찾습니다. 구중궁궐을 벗어나 생명의 일렁임이 가득한 이 비밀의 정원을 걸을 때 왕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효정 왕후의 행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모두 제 마음대로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왕비가 친잡내를 행했던 뽕나무는 올해도 어김없이 탐스런 오디를 달았습니다. 탐스럽고 달디단 오디는 숲의 제주꾼 청설모에겐 이철에나 맛볼 수 있는 근사한 간식거리죠. 한 그루의 나무는 이렇듯 때로 놀라울 만큼 크고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기쁨 속에 주변에 사는 수많은 생명들을 불러들이죠. 바람 속에 섞여 있는 달콤한 오디향에 이끌려 이곳까지 찾아온 너구리. 잘 익은 오디만을 골라 먹는 이 녀석은
세 마리의 새끼를 애지중지 보살펴야 하는 어미 너구리입니다. 수컷이 종종 멀리까지 먹잇감 사냥을 나가면 암컷은 이렇듯 새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보호자로 살아가죠. 아무리 들짐승이지만 새끼가 위험에 빠지면 목숨을 내놓고 지키는 것이 어미가 가진 모성. 성종실록은 모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물며 새, 짐승 같은 미물도 그 자식을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없으니 이것이 자연의 이치다. 여섯 마리의 새끼를 건사해야 하는 큰 소쩍새 어미는 밤새 분주하기만 합니다. 이는 부화한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까지 20일 동안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죠. 잡아온 사냥감은 새끼들이 잘 삼킬 수 있도록 잘게 조각낸 다음 나눠줍니다. 새끼들에게만큼은 애틋하게 작동되는 모성의 힘. 이것이 비밀의 정원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본능입니다. (400년을) 살아온 뽕나무 아래 또 하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뽕나무 뿌리에 의지해 오로지 이날만을 위한 인고의 시간을 견뎌왔을 매미. 매미는 날개도지를 한 다음에야 번식이 가능하죠. 그래서 날개도지는 매미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성인식입니다. 단 일주일을 살기 위해 견뎌냈던 7년의 시간. 왕의 길도 그러했습니다. 숙종의 아들이었지만 무술이 출신 어머니를 뒀기에 매번 독살설에 시달렸던 영조는 누구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죠. 그러나 영조 앞에 놓인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1762년 음력으로 5월 14일. 이곳 문정전에 들렸던 영조는 우연히 아들 사도세자와 만납니다. 영조는 칼을 던지며 자결을 명했죠. 사도는 눈물로 살려줄 것을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영조는 사도를 뒤주에 가둔 다음 직접 못을 박았죠. 권력을 두고 벌어진 당파 싸움의 결과는 이렇듯 모질고도 비정한 것이었습니다. 뒤주에 갇힌 채 선인문 앞에 끌려온 세자 사도. 울부짖는 사도의 곁을 지킨 건 오직 이 회화나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화나무가 애간장 끓듯 틀어졌다고 전해지죠. 그렇게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채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무려 여드레. 결국 사도세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왕자들이 미래의 성군을 꿈꾸며 이 도서실에 들어와 학업에 정진했을까요? 세자의 도서실이었던 승화로 아래에 있는 여왕개미의 왕국. 그동안 여왕개미는 굶주림 속에서도 부지런히 알을 낳아 애지중지 돌봐왔죠. 알은 시간이 지나면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는 스스로 고치를 만듭니다. 스스로 고치를 찢지 못하는 새끼를 도와주는 여왕개미. 마침내 일개미 1호가 탄생합니다. 일개미는 태어남과 동시에 여왕개미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고 이 냄새를 기억하죠. 이 냄새는 여왕에 대한 절대 복종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이제 일개미 1호는 여왕개미를 대신해 앞으로 태어날 동생들을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죠.
큰 소쩍새의 새끼들도 이제 둥지를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어미는 오로지 이 새끼들만을 위해 살아왔죠. 먹이를 통해 어미로부터 매일 생존법을 훈육받았던 새끼들. 이제 새끼들은 어둠을 볼 수 있는 눈과 날카로운 발톱, 어미가 매달아준 날개로 스스로 사냥하며 숲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 대를 잇고 후세를 양육하는 것은 왕관의 무게만큼이나 막중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을 때 스스로 아름다워집니다. 한번 궁궐에 들어오면 죽어서야 나갈 수 있었다는 왕비의 일생. 그것이 국모의 생애이자 화려함 뒤에 감춰진 왕비의 간절한 모성이죠. 청설모는 날이 곧 추워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미리미리 겨울 양식을 준비해둬야 하죠. 지난 계절 열매를 달아 수많은 생명을 품어왔을 나무. 가을이 되고 낙엽이 떨어지면 나무 위의 새들도 먹이를 찾아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때가 새들에겐 위험한 순간이죠. 포식자의 힘과 약자의 두려움. 날개를 파닥이며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비둘기는 고양이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렇듯 평화로워 보이지만 늘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냉혹한 숲의 세계. 궁궐의 역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자의 도서실 승화루 아래에 터를 잡은 낙선제. 낙선제는 헌종이 아내와 할머니를 위해 지었던 집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은 덕혜옹주였죠. 고종이 환갑을 넘어서야 얻었던 덕혜옹주. 그러나 망국의 서름을 아는 채 일본에 끌려가 강제 결혼했고 쉰이 넘어서야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그리하여 덕혜옹주는 1989년 세상을 뗄 때까지 이 감나무를 바라보며 아버지 고종과 오빠인 순종을 그리워했다고 전합니다. 지금도 승화루에서 또박또박 그립던 세자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을 돌배나무. 봄이면 내외 명부를 데리고 건너와 친잡례를 행하던 왕비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 뽕나무.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 나무들은 여전히 제자리에서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면 이 뽕나무는 자신의 몸 한쪽을 내줘 또 다른 생명을 품기 시작하죠. 천만이 넘는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 복판에 이토록 너른 품의 숲과 궁궐이 함께 있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유기도 했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창덕궁 비밀의 숲을 찾아 왕과 왕비가 걸었을 길을 걸으며 지난 시간을 떠올립니다. 효명세자가 아버지인 순조를 위해 건립했다는 연경당. 연경당은 본체, 사랑체, 행랑체가 모두 마당을 향해 개방돼 있습니다. 백성들의 공연을 보고 싶었고 자연을 불러들이고 싶었던 왕의 마음 때문이었죠. 어미 왕사마귀가 알집을 남깁니다. 거품 모양의 이 집은 알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도록 따뜻하게 품어줄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벽을 붙잡고 자신의 임무를 끝마친 어미 왕사마귀.
마침내 어미 왕사마귀가 알집의 후세를 맡긴 채 자연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은 늘 서로를 품고 품을 때 아름다워집니다. 창덕궁 비밀의 정원은 자연의 시간을 조용히 담아낸 그릇이죠. 역사란 과거를 보는 창이지만 지금의 우리를 보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500년 왕조의 시간은 지났지만 생명은 높낮이가 없죠. 창덕궁은 모성의 힘이 만들어낸 시간의 숲입니다.